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예,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밀떡 오늘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네. 우크라이나 전황을 조금 얘기를 하고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더 이어갔으면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열세다. 이 이야기는 뭐 오래전부터 나온 것 같고요. 큰 틀에서 이야기 드리면 러시아는 이제 소모전으로 간 거고 그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본 거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그 소모전에서는 상당히 불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나토를 위시한 서방권의 어떤 지원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열세이고 그 열세인 점은 아우디우카를 점령당하면서 시작되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하르키우 제2의 도시죠. 하르키우의 상당한 부분까지 진격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방어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또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의 희소식은 미국에서 다시 추가 군사 원조를 해주겠다,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뭐 프랑스도 계속 하는데 이것들이 전부 제가 볼 때는 좀 립서비스에 아직은 좀 가깝고 실질적인 건 뭐 지금 돼 있는 게 없고요. 또 하나는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도 말은 말대로 강력하게 밀어붙인다, 소모전이다 뭐 하지만 본인들도 엄청난 그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갈아엎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소모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황 자체를 이제 전선별로 뭐 따져볼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전쟁 끝난 거나 다름없다라는 평가들도 있는 거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는 임기가 끝이 났거든요. 그렇죠. 예, 임기가 끝난 상황에서 지금 군을 통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우크라이나 내 정치권에서도 이것 가지고 또 지지고 볶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방의 어떤 지원을 얘기할 때 뭐 미국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미 대선이 끝나고 나면 어떤 형태로든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한반도 케이스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남북으로 갈라졌지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동서로 갈라진 상태로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뭐 휴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는 계속 시간을 끌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어떤 그 전쟁 초창기의 어떤 상황하고는 많이 다르지만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지적으로 전선이 형성돼 있는 곳에서는 또 계속 교전이 펼쳐지기도 하고 또 민간인들 피해도 계속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그 전선 중에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는 곳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하르키우 근방 지역이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가장 집중적으로 지금 교전이 벌어지고 있고 그와 반면에 크림반도 쪽에는 나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미국에서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러시아 쪽에 깊숙한 곳까지 공격을 해도 된다는 그럼으로 인해서 크림반도 쪽의 공군기지랄지 주요 기지 뭐 흑해함대 러시아 흑해함대는 물러난 지 오래고요. 그래서 크림반도 쪽에는 오히려 우크라이나군 쪽에서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공세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탄 없다 그랬었잖아요. 네. 뭐 지금도 뭐 상황은 크게 나아지거나 달라지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재고가 거의 없고요. 지금 10대 1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 하루에 한 10,000발 정도의 탄을 소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1,000여 발 좀 넘게 소비하고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고 이것이 큰 문제가 돼서 대량으로 양산을 할 수 있는 국가들 대한민국도 포함되고 또 하나 뭐 일본 같은 데나 또 인도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영국을 우회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한다면 전에처럼 이제 미국을 우회하겠죠. 그렇겠죠. 그렇지만 러시아에서는 이걸 좌시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 주신 대로 이 종전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게 북러 정상 곧 만나잖아요. 이제 뭐 푸틴이 지금 북한 간다고 알려졌죠. 거기에서의 어떤 뒷이야기들도 분명 솔솔 나올 수 있는 얘기고 미국과 러시아 간에 모종의 합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 밝힐 거는 아니고 이런 와중에 아주 오래전 제가 볼 때는 오래전이에요. 뭐 지난해 말부터 올 초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예. 엑스칼리버로 통용되는 그 정밀 유도 포탄이 있습니다. 이제 예. GPS 유도 방식이죠. 그 포탄이 이제 뭐 무용지물됐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뭐 6% 정도의 적중률? 예. 최근에 워싱턴 포스트에서 바로 또 보도가 2차 보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좀 이야기가 나오고 뭐 연합뉴스에도 나와서 또 이제 주변 지인분들이 이거 어떻게 된 얘기인가라고 해서 사실은 그 얘기를 좀 드릴 겸 해서 이제 이 우크라이나전 이야기도 좀 일종의 했습니다. 빌드업이었군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GPS 기반이라고 했던 정밀유도 네. 탄, 그러니까 뭐 엑스칼리버. 이게 그럼 지금 6%대로 명중률이 떨어졌다는 건 성능이 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성능은 그대로인데 그 기반이 GPS 기반이기 때문에 GPS의 전파 방해를 받는다. GPS 제이밍을 러시아가 성공했다. 탄이 아무리 좋더라도 이 GPS를 정확하게 잡지 못하면 그 명중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언론과의 좀 괴리도 있고 또 여러 청취자분들이 오해하시고 계실 가능성이 99%인 이야기들도 좀 있고 해서 그게 뭐예요? 그것부터 해주세요. 그럴까요? 네, 우선 궁금해요. GPS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GPS는 우리가 뭐 민간에서도 많이 쓰고 있지 그럼요. 않습니까? 네, 오늘도 여기 올 때 내비 찍고 왔어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시작은 1970년대 초에 미 국방부에서 우연히 발견된 어떤 거에 착안해서 그것도 상대성 이론까지 뭐 이론적인 바탕이 돼서 인공위성에서 신호를 보내서 여러 인공위성에서 신호를 보낸 거에 대한 수신을 받는 쪽의 기구나 또는 그 단말기에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 알고리즘을 네, 계산을 해서 나오는 위치 정보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위치 정보 시스템. 예, 그게 맞는 말이죠.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게 위성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 머나먼 위성. 우주죠. 위성 항법에 이용되는 위성들은 되게 정지 궤도나 기타 궤도에서 움직이는 그 궤도들을 보면은 고도가 2만 킬로 이렇게 정도 수준이에요. 예. 거기에서 날아오는 신호라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겠어요? 좀 미약하죠. 그렇겠죠. 예. 근데 그거를 전파 방해할 수 있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방법이 많겠죠. 그렇죠. 뭐. 네. 간단하겠죠. 중간에 거울 들고 있으면 저를 반사될 것 같고 그렇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보다 더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거나 그렇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왜 라이트를 이렇게 켜고 있는데 상대방이 더 강한 빛을 팍 하면은 앞이 안 보이는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거죠. 그게 이제 북한이 계속 우리 종종 쓰는 서해 5도나 물론 전방에 이렇게 쭉 다 있지만 그런 GPS 전파 방해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좀 더 또 고차원적인 거죠. 이거. 오물풍선 날라올 때 네네. GPS가 이제 교란됐다라는 얘기들도 네네. 우리가 뭐 전한 바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기반을 두고 있는 포탄이 아니고 사실은 엑스칼리버는 원래가 이제 광성 항법 장치는 기본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 INS. 그 광성 항법으로 이렇게 유도되는 그런 포탄이지만 관성 항법이 뭡니까? 굉장히 값비싼 그런 장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은 좀 조악한 장비가 들어가야지 포탄 정도 수십만 발 생산할 수 있는 포탄에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또 보정할 수 있는 보조 장비가 필요하다 해서 GPS를 또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흔히들 우리가 GPS 유도 포탄이라고 하지만 기본은 INS다. 그러니까 GPS는 일종의 보조체였다라는 그렇죠. 거고. 관성항법 플러스 보조로 GPS다. 근데 이 GPS가 방해가 된다면 관성항법 장비는 그런 정도의 포탄에 들어가는 장비는 굉장히 좀 열악하기 때문에 명중 오차가 한 몇십 미터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근데 155mm로 생각하면은 빗나간 거네요. 그렇죠. 근데 155mm 정밀 유도 포탄을 사용하려면 그 값비싼 걸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고정된 어느 표적을 명중시키기 위해서 발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50m 또 혹은 100m씩 오차가 생긴다면 무용지물인 거나 마찬가지죠. 쏘나면 안 하죠. 예, 차라리 아주 값싼 일반탄을 갖다가 대량으로 발사하는 것이 명중 확률 내지는 그 목적 달성에 유리하겠죠. 그렇지. 때려 붙는 게.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미군 쪽에서 지원을 중단했어요. 지난해 말부터 아마 중단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새삼스럽게 나온 건데 요새 이제 북한의 어떤 그런 GPS 재민과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항상 전쟁은 창과 방패의 대결이잖아요. 엑스칼리버가 창이었다면 제밍으로 방패가 세워졌으면
엑스칼리버를 비롯한 이런 GPS 유도포탄은 어떤 창을 다시 들고 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은 좀 막막하긴 해요. 그러나 GPS라는 게 민간용이 있고 군사용이 그렇죠. 있어요. 미국의 위성항법 시스템을 GPS라고 그러잖아요. 예. 러시아제는 글로나스, 그리고 뭐 중국 거는 베이더우 어허. 아시죠?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통용되는 게 갈릴레오. 이게 이 네 가지가 대표적으로 전 세계를 커버하는 위성항법 시스템이잖아요. 그거 모두 다 군사용이 있고 민간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특히 GPS 미국 거는 민간용의 오차를 좀 더 뒀어요. 예. 일부러 둔 거죠. 그래서 이제 군사용을 갖다가 보호하려고도 하고, 또 군사용에는 암호화를 했어요. 그래야지. 그런 게 필요하지. 그래서 뭐 흔히들 북한에서 GPS 제밍을 하는데 국방부에서 발표들을 좀 하는데, 저는 좀 그게 좀 어폐가 있다고 보는데, 군용을 사용하는 거라 뭐 군사용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암호가 털리면 어떻게 돼요? 풀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굉장히 강력한 신호를 보냈을 때 군용이라고 역시 버틸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그런 제밍은 어떻게 보면 1차원적인 전파 방해예요. 어찌 보면 이번에 물리적인 전파 방해인 거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예. 아주 좀 몇 년 됐습니다마는 이란에서 미국의 아주 유명한 스텔스 무인기 센티넬을 유도했잖아요. 공중 납치했죠. 그렇죠. 그건 GPS 전파 네. 방해 중에서도 굉장히 고차원의 전파 방해. 난이도가 있는. 예. 다른 위조 신호를 갖다가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인 줄 알고 착각해서 들어갔고 거기에 유도돼서 착륙을 한 거죠. 그래서 고스란히 털린 거죠. 털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복제 스텔스 네. 무인 정찰기를 만들기 위해서, 물론 복제라 허접하다고 판단이 됐지만 그렇듯 여러 전파 방해도 방법이 있는데 이걸 다 어떻게 해지를 하느냐. 물론 방패는 있습니다만은 요 GPS로 유도되는 포탄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해요. 왜? 그렇죠.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나야 이 포탄에 가치가 있는 건데 엑스칼리버로 보면 $80,0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물론 일반 탄이나 베이스 브리탄보다는 굉장히 비싸지만 그래도 다른 유도 무기에 비해서는 싼 거죠. $80,000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80,000나 그 이하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항제밍 장비까지 들어가야 되고, 암호화 키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비들을 넣어야 되고 한다면 엄청나게 값이 올라가겠죠. 배보다 결코 커진 게 그런 거죠. 그걸 다르게 생각하면 $80,000는 돈이 아니냐. 그 정도 큰 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인데. 네. 그 정도 돈이면 그래도 명중률이 뭐 반 땅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냐. 6%는. 아니 지금 잠깐 오해를 하신 게, 100개 쐈는데 6개 맞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발당 1억이에요 우리 돈으로. 근데 지금 그런 항제밍 장비나 또는 그 보호 장비, 암호키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비를 넣었을 때 그럼 3억 된다고 치고. 그렇죠. 3억, 그러니까 3억짜리는 안 만들 거야.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시장성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1억 정도 되면, 그러면 1억보다 더 싼 걸 예를 들어 한 2천만 원짜리를 5발 쏘는 게 낫지 않냐는 거죠. 그 유도가 없더라도 그냥 타겟 보고 그냥 갖다 때려 붙는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시지만은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는 최대 사거리가 50km 되거든요. 그런 정도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데 뭐 3억을 드린다? 4억을 드린다? 아니, 그러니까 답답한 소리 자꾸 하시는데. 목동 SBS를 때리고 싶은데 CBS에 맞으면 골치 아픈 거 아니냐 이거죠, 내 말은. 길 건너에 있는 데가 맞는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1억 드린 보람이 없다는 거지, 내 말은. 보람 없죠. 보람이 없기 때문에 어찌됐든 지금 GPS 기반의 포탄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전면전에서 무용지물이라는 거는 언론에서 그냥 하는 얘기고, 이게 가치가 좀 떨어지니까 뺀 거죠. 그거보다 다른 일반 포탄을 때리는 게 훨씬 나으니까 그렇게 뺀 거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네. 맞는 거예요. 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 작가님이 질문하신, 저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그런 건데, 그런 그 방패는 없느냐 했을 때 애매하다는 거죠. 대신 항제밍 그 기술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연합뉴스 보도가 나오니까 주변 분들이 많이들 또 이번에 또 국뽕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주변에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또 여러 우리 청취자분들도 다양하시고. 네, 그렇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론과 중심을 잡아가려고 하는 입장인데, 국뽕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항제밍 기술이 대한민국이 뛰어나다. 물론 전자전 분야에 있어서
상위 레벨에 있는 건 맞습니다. 예. 대한민국이. 그리고 독자적인 전자전 능력을 기우기 위해서 뭐 우리 보라매에도 독자 장비가 들어가잖아요. 그 밖에 뭐 해상 무기체계도 여러 가지로 전자 장비가 들어갑니다만은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방금 말씀드렸던 가성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일반 포탄 150mm 포탄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의 장비를 갈아 넣으려면 상당히 비싸진다라는 얘기예요. 그 지난번에 전시회 갔을 때 제가 예전에는 비행기, 전차 이런 거 좋아했는데 이번에 꽂힌 게 포탄이었거든요. 포탄이 너무 종류 다양하고 너무 멋진 게 많아요. 특히 풍산의 여러 뭐 도시락 드론서부터 거기 가니까 저희도 GPS 기반으로 하는 엑스칼리버 비슷한 포탄을 봤거든요. 그러면 두 군데 다 있었죠. 네. 한화에도 있었고 네. 그리고 풍산에도 있었는데 네, 네. 그 GPS 기반의 포탄이 앞부분에 있었고 그게 그렇죠. 뭐 양산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뭐 아니죠. 개발을 하고 있다. 개발돼서 그런 어떤 모형을 전시한 거고 양산이라고 보기는 뭐하지만 소량의 어떤 생산은 했어요. 이거를 실험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생산한 건 분명 맞아요. 그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풍산에서 만들고 있거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것들은? 일단 엑스칼리버보다 뭐든지 성능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가성비도 그렇고 경쟁력이 있다. 경쟁력이 있게 만들기 위한 게 목표였고 그렇죠. 네. 그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을 했다고 봐지는데 예. 어찌됐든 대한민국 입장에서 이런 GPS 유도 포탄에 더 나아가서 사정거리가 100km 이상이 되는 초장사정의 다른 방식의 포탄도 개발하고 있어요. 뭐 역시 유도가 되는. 유도가 될 수도 있고 거기다 유도 장치를 넣으면 유도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으로 볼 때는 왜 탄도수정 신관이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그런 탄도수정 신관을 그 결합한 램제트 기반의 포탄. 봤었어요, 그것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비탄의 어떤 기술과 램제트의 그 이 연료를 기술, 저 집어넣고. 기술이 섞이는 거구나. 이제.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사정거리가 100km, 뭐 150km까지도 목표를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죠. 그 정도면 진짜 포탄이 아니라 진짜 미사일이죠. 뭐 미사일, 로켓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죠. 사정거리 면에서. 그리고 그것이 앞부분에도 물론 정밀 유도는 아닙니다만 탄도수정 신관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정이 된다는 그런 포탄이면 그것이 또 가성비까지 받쳐준다면 바로 채택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장에서 얘는 어떨 때 유효한 거예요?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들은. 군단급 정도는 아니지만 사단급 정도의 작전 섹터에서 주요 표적을 포탄의 소모를 줄이면서 정밀하게 그냥 뭐 한 열 몇 발 정도로 완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무기 체계죠. 그것을 포병이 갖고 있거나 혹은 적성국 포병이 갖고 있다면은 상대방은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입겠죠. 그렇지. 왜냐하면 자주포 사거리가 보통 40km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주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40km 밖으로 주요한 뭐 물자 보관소라든지 지휘소를 빼면 되는데 사거리 연장탄 더하기 GPS 기반의 유도 포탄이면은 40km를 넘어서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5발을 쏘고 명중시키면 한 발 쏘는 값비싼 거보다 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여기 문제가 포탄을 5발을 쏴야 되고 그럼 이걸 다시 운반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포신도 마모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0발 쏘면은 교체해야 돼요. 이거를 5번을 쏠 걸 한 번 쏘겠다. 요것도 보이지 않는 기회 비용이 될 수 있는 지점이죠. 더 효율적이고 더 그럼요. 경제적이고. 이게 이제 전쟁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는 돈, 또 하나는 가성비라는 측면이 있는데 같은 말 아니에요? 조금 다르죠. 돈은 한 글자, 가성비 세 글자고. 돈은 약간 낭비하는 느낌이지만 가성비는 절약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 수습을 잘해, 저 아저씨가. 똑같은 말 같은데 안만 들어도. 네, 그런 측면에서 이 포탄 항제밍 기술의 방해를 받겠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항제밍 대응 기술을 마련해서라도 써먹어야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관이나 이런 건 있을까요? 미국도 당연히 보관이 있고 우리도 이제 그런 보관들이 있고 항제밍 기술은 또 여러 가지로 있는데 중요한 게 좀 있어요. 항제밍 기술보다는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그 GPS 또는 뭐 우리 KPS도 만들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우리 지역 기반의 거니까 뭐 그런 전 세계적인 위성 항법 시스템을 만들려면 까지는 아니더라도 위성을 한 30개 이상 쏘아 올려야 되고 지금 그렇잖아요. 보면 우리 이거 뭐 한반도라든지 그렇죠. 주변만 생각했을 때 근데 지금 일본처럼 우리도 그 한반도를 위시한 그 주변만을 위한 그 KPS를 아마 제대로 된다면 2035년부터 시행되는데 그런 그 위성 한 7개를 쏘아 올릴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러한 어떤 내용들은 다 창과 방패이기 때문에 언젠간 해결이 되고 창이 먼저 앞서면 방패도 그치.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이런 방패를 만들기 위한 연구 기반을 갖다가 좀 법적으로 좀 풀어줘야 된다고 보는 게 저는 굉장히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뭐 카이스트의 뭐 교수들도 그러고 이 관련 분야의 전문가분들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GPS의 연구를 위한 어떤 그걸 좀 열어줘야 된다. 연구 모드로 좀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군용 모드는 암호화해놓고 열어주지 않는 그런 건 다 이해가 가는데 연구용은 좀 열어줘라는 거죠.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저 자기들의 그 위성법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특히 이 보호 쪽 이것이 민간이든 군용도 마찬가지고 방해를 받으면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보호 어떤 기능이랄까 이런 항제민 기술을 계속 업데이트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 목적으로 법을 이렇게 좀 넓게 열었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가장 문제다는 거죠. 연구개발이라는 것은 가장 자유로울 때, 그죠. 가장 자유로울 때 가장 효율적인 무언가가 나온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는 맞습니다. 건데 예. 답답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뭐 R&D 예산 다 깎였고 연구자들이 그 연구하는 환경 자체가 안 만들어지니까 떠난다라는 얘기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비단 그 민간 과학 영역 외에도 이게 군사학적으로도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이고 과학의 발전의 그 역사를 보다 보면 그 군사와 연결돼서 국방이랑 연결돼서 이렇게 튀어나온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GPS도 그런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서는 제도도 못 받쳐주고 있고 예산도 못 받쳐주고 있고 그리고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다못해 자긍심이라도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건데 그렇지도 못하다. 이런 총체적인 난국이다. 예, 밀떡을 보고 있다면 관계자들이 정신 차려라. 이 말씀을 남기면서 오늘은 인사드리죠. 네. 셋 다 그냥 정신 차리자 이러고 끝냅시다. 네. 하나, 둘, 셋. 정신 차려! 안녕.